안녕하세요. 저는 거짓말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해보셨나요? 저 역시 살면서 거짓말을 해봤었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큰 피해를 줄 정도로 진실을 숨기진 않죠. 그런데 제 옆에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경악스러운 그 사건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요.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택시 운전을 하셨던 아빠가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아빤 늘 동이 트기 전부터 차를 타고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운전을 하셨어요. 매일같이 고단하고 힘드셨을 법도 하지만 아빤 항상 집에 올 때면 저희가 먹을 간식거리를 늘 사오시곤 했습니다. 문영아, 진영아, 아빠 왔다. 다들 자고 있냐? 아빠가 우리 딸들 먹으라고 붕어빵 사왔는데,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을 텐데 다들 자는 거야? 와, 아빠 최고. 우리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어떻게 따갈고 붕어빵을 사왔어? 우리 딸들 배꼽시기는 아빠가 제일 잘 알지. 자, 얼른 앉아서 먹어. 김 폴폴 날 때 먹어야 붕어빵은 맛있는 거야. 늘 딸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아빠와 그런 아빠의 뒷바라지를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했던 엄마 덕분에 저희는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에 우환이 생긴 건 아빠가 40대 중반이었을 때였어요. 바로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였죠. 갑작스런 아빠의 병으로 저희 집안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동안 아빠 혼자 돈을 버셨기 때문에 당장 저희 집은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때 누구보다 든든하게 나섰던 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아빠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시기 어렵자 엄만 직접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아빠의 택시를 몰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지금은 택시 운행하시는 여자 기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땐 지금보다 더 여자 기사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만 택시 운행을 하시며 정말 진상 손님들도 많이 만나셨죠. 하루는 엄마가 아침에 출근을 안 하시고 집 앞에서 차를 계속 닫고 계시는 거였어요. 원래는 학교에 갈 때 엄마가 택시 운행으로 집에 안 계셔야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엄마가 나가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닫고 있는 택시 안을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택시 뒷좌석에 오물이 가득 묻어 있었던 거였어요. 으, 엄마, 엄마 이거 뭐야? 누가 여기다가 토해놨어? 아우, 이게 뭐야? 문영이 학교 가니? 어제 저녁에 막차로 탄 손님이 이래놨다. 탈 때부터 불안불안하더니만 결국 잔뜩 토해놓고 갔지 뭐니. 닦아도 냄새가 안 빠져 큰일이야. 엄마, 일단 학교 갔다 와서 내가 도와줄게.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닦아야 되겠다. 엄마 혼자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나랑 진영이 학교 갔다 와서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정말 1년에 여러 번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는 손님들 때문에 온 식구들이 걸레를 들고 닦고 하루를 아예 통으로 운행하지 못할 때도 많았답니다. 아무리 세차를 맡겨도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치자들은 어쩜 죄다 똑같은지 집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엄마가 경찰서로 데려다 준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엄마가 택시 운행을 하며 번 돈으로 저희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서로 똘똘 뭉쳐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아빠 뇌출혈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계시는데 초반엔 정말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와 여동생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와 아빠의 양팔을 잡고 걷기 운동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게 아빠가 저희의 그런 노력을 알아주고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셨던 거였어요.
아빠, 저기, 우리 저기 가로등 있는 곳까지 한번 걸어볼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조금 쉬다가 해도 되니까. 아니야. 아빠 지금 딱 느낌이 좋아. 바로 걸으면 저기까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아빠 그럼 우리 옆에서 손 놔본다. 아빠 혼자서 한번 걸어봐. 옆에 우리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저흰 열심히 아빠 운동을 도우며 빨리 저희 아빠의 후유증이 낫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아빠의 후유증은 점점 더 좋아졌어요. 물론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진 않았지만 혼자서도 걷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 때문인지 저나 여동생이나 학창 시절 내내 삐뚤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엄마 아빠의 힘듦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당연히 전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서울의 명문대학을 입학을 하고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까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대 기업 중 한 곳에 취업을 했을 땐 정말 엄마, 아빠, 여동생 모두 엉엉 울며 제 합격을 기뻐했답니다. 엄마, 아빠, 나 합격했어. 방금 합격자 발표 연락 왔어. 뭐? 정말? 정말이니 문영아? 내 딸 장하다 장해. 우리나라 큰 기업에 입사하다니. 역시 우리 딸이야 우리 딸. 장하다 정말. 언니 축하해. 역시 언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언니 아니면 누가 되겠어. 축하해 정말. 우리 큰딸 축하한다. 이 아빠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네. 에이, 다들 왜 울어? 이 좋은 날에. 우리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들었는데 축하 파티라도 하자. 그래 언니. 이렇게 좋은 날 케이크 한번 불어야지. 내가 얼른 가서 케이크 사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그날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쓰러지시고 난 뒤로 저희 집엔 좋은 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슬픔과 힘듦이 있었는데 그런 게 싹 날아가는 것 같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출근을 하기 전 아빤 저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를 해주셨어요. 바로 멋진 정장 한 벌을 맞춰주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했지만 아빤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와 함께 백화점에 정장을 사러 나갔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여기저기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한 매장에 들어가선 들어가자마자 아빤 자랑 삼매경에 빠지셨죠.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우리 딸이 그 대기업에 합격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데 정장 한 벌 사려고요. 우리 딸이 졸업하자마자 딱 첫 회사를 떡하니 거기 붙었지 뭡니까. 너무 장하죠? 어머, 아버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대견하실까. 대견하죠. 대견하고 말고요. 우리 딸이 피부도 하얘서 아무거나 잘 어울리긴 할 겁니다. 여기서 최고로 좋은 걸로 해주세요. 아빤 마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것처럼 너무나 기뻐하고 설레어하셨어요. 그리고 그 매장에서 정말 비싼 정장으로 사주셨어요. 아빠가 그동안 소소하게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제 옷을 사줬다는 걸 알게 되니 그 옷이 어느 명품 못지않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입 땐 매일같이 제가 그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나중엔 여기저기 헐어버린 곳이 많아 입을 수 없었지만 지금도 제 옷장 한켠에 고이 걸려있는 옷이랍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승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딸들이 잘 자라 각자의 길을 잘 가는 걸 보고서 엄마 아빠가 엄청 뿌듯해하고 좋아하셨죠. 특히나 저와 여동생은 유난히 더 각별했는데요. 아무래도 아빠는 아프시고 엄만 일을 하시느라 힘들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해 어릴 적부터 고민 상담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커선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여동생은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마다 늘 제 선물을 하나씩 사오곤 했습니다. 본인 건 하나도 안 사도 동생은 항상 저나 부모님 건 늘 챙기더라고요. 언니, 자, 이거. 나 이번에 해외 갔다 왔잖아. 면세점에서 이걸 보니까 딱 언니 생각이 나더라고. 저번에 언니 봤더니 얼굴이 많이 텄던데 수분 크림 안 바르고 있어? 이거 좋은 거니까 앞으로 꼭 발라. 알았지? 어머, 진영아,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여기 브랜드 엄청 비싸다던데 이게 대체 얼마야? 내가 돈 줄게. 아이, 무슨 돈이야. 내가 선물로 사주는 건데. 대신 언니, 이거 꼭 잘 바르고 다녀야 돼. 얼굴 한번 트면 계속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다정한 여동생 덕분에 전 정말 좋은 제품들도 많이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만 저희가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택시 운전대를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며 전보다 더 열심히 택시를 운행하셨답니다. 아빠는 엄마를 대신해 살림을 하시면서 만능 주부가 다 되셨죠. 이렇게 가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에 대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 친구가 금전 문제로 인해 선임했던 변호사였는데요. 친구의 소송도 깔끔하게 도와주고 이후에 이혼 소송까지 맡아서 진행해주면서 친구와 친해진 사람이었죠. 변호 실적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맡은 사건은 늘 책임감 있게 똑부러지게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를 만날 때 한번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가게 되면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뒤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문영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없지? 없지. 에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그건 왜 물어? 아니, 저번에 우리 같이 봤던 그 변호사, 너 기억나? 그때 내 사건도 도와주고 해서 친하게 지낸다던 그 사람 있잖아. 아니, 글쎄, 그때 너랑 잠깐 같이 자리했었는데 거기서 보고 너한테 관심 있다지 뭐야?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한번 밥 한 끼 더 해보라고. 너만 괜찮으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아이, 나야 괜찮지만 변호사면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도 많이 볼 텐데 진짜 그런 말 한 거 맞아? 그렇다니까. 그 오빠가 너 소개해달라고 아주 난리야, 난리. 하여튼간 괜찮은 걸로 알고 그럼 자리 마련한다. 그렇게 친구의 주선으로 저와 그 변호사는 함께 밥을 먹게 되었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오빠 동생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 좀 어려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람이 참 인간미가 넘치고 따뜻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감정이 생겨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더 괜찮더라고요. 그냥 이미지론 딱딱하고 뭔가 거만할 것 같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사람이 감정에 참 솔직하고 진심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저희 집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도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대단하다며 저희 집을 치켜 세워주는 거였어요. 와, 문영이 아버님,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어머님은 택시 면허 따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아버님은 살림을 하신다고? 그게 말이 쉽지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부부들 많이 봤었거든. 근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정말 대단하셔. 그런가?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많이 아껴주시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말할 정도야? 그럼 문영이 평생 그런 부모님 밑에 있어서 다른 부부들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지.
특히나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시다가 아프셨다면 내내 싸우는 부부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니 대단하지. 그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문영이도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렇게 넓은 시선을 갖고 있는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1년 후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부터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항상 인사를 오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을 할 거라면 꼭 저와 할 거라면서 미리 가족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종종 집에도 왔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아빠가 다리가 불편한 걸 알고 휴대용 안마기도 직접 사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뻐근하실 때마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작동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강약 세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 아버님이 편하게 조정해서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자네 이런 것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우리 집 올 때마다 부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부담은요 무슨. 문영이 아버지시면 저한테도 소중한 분이신데 제가 더 잘해야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써주세요.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매번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남자친구는 선물을 한가득 사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빤 그게 좀 부담인지 대부분은 다시 돌려보내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꿋꿋이 저희 가족들을 챙기곤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좋은 화장품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특히나 여동생에겐 스키 리조트 이용권을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처제, 이거 내 친구가 여기 직원이거든. 좀 할인받아서 스키 이용권 받아왔어. 처제 매일 비행기 타느라 스키 제대로 못 타봤다고 그때 그랬잖아. 그게 딱 생각나서 말이야. 다음 쉬는 날에 꼭 가서 스키 타고 와. 와, 진짜요? 이거 저 주려고 진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와, 진짜 형부 너무 감동이다. 어떻게 내가 스키 타고 싶어 한 거 잊지도 않고 기억했어요. 나 정말 눈물 날 지경이네. 에이, 뭘 이런 거 가지고. 다음에 처제 오래 쉴 땐 내가 한 일주일 쭉 스키 타게 해줄게. 와, 형부 약속했어요. 다음에 꼭 진짜 그 약속 지켜야 돼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이것저것 선물 공세로 한심을 사며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홀라당 얻기도 했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여동생은 남자친구를 형부라고 부를 정도로 남자친구는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를 정도로 참 친하게 지냈답니다. 거기다가 저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 사실 종종 아플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면 누구보다 눈치 빠르게 제 컨디션을 체크했던 게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퇴근할 때 제 목소리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바로 회사 앞까지 절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문영아, 문영아, 여기야, 여기. 어? 오빠,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로 왔어? 연락을 하지.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야? 어, 마침 여기 근처에서 의뢰인 만나고 바로 퇴근할 수 있어서 좀 기다렸지. 자, 이거. 어? 이게 뭐야? 유자차야. 아까 통화할 때 보니까 너 목소리가 좀 안 좋던데 또 목 쉬었어? 어제도 컨디션 별로인 것 같았더니 감기 걸렸구나, 너. 얼른 차에 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렇게 남자친구는 제 컨디션까지 귀신같이 딱 알아챌 정도로 저한테 늘 집중하고 관심을 줬습니다. 남자친구가 절 데리러 올 때면 전 차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한 번은 또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차에서 깜빡 잠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화들짝 놀라서 깨어보니 이미 도착을 해서 거의 1시간이 넘게 제가 자고 있었더라고요. 아, 오빠, 벌써 9시야? 왜 안 깨웠어? 옆에서 그럼 오빠 내내 이렇게 기다린 거야? 아, 나 깨우지.
혼자서 지루했지? 미안해. 내가 오늘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았나 봐. 괜찮아. 난 문영이 너 자는 모습만 봐도 좋아. 그래, 컨디션은 좀 어때? 괜찮아? 그래도 내가 아까 가서 죽 포장해 왔어. 이거, 자, 받아. 집에 가서 꼭 먹고, 그리고 약. 약도 꼭 챙겨 먹어. 알았지? 마음 같아선 계속 쭉 같이 있고 싶은데, 나도 내일 지방으로 출장 가야 돼서 말이야. 맞아. 오빠 내일 지방에 의뢰인 만나러 간다고 했지? 어떡해. 집에 가면 진짜 늦겠다. 미안해, 오빠. 괜찮다니까 그러네. 내일은 내가 문혁이 네 얼굴 보지도 못하잖아. 미리 봤다 생각하면 되지 뭐.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어. 괜히 나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얼른 자고. 내일 내가 출발하면서 메시지 남길게.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남자친구는 절 배려하고 위해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전 정말 드라마에서나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지. 현실에서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정한 사람이 제 남자친구고 거기다가 결혼을 하자고 했으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야 제가 좋다고 하니 굳이 반대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거기다가 그전에도 남자친구가 얼마나 잘했는지 가족들이 단박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전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가기 전부터 긴장감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이 변호사니까 예비 시댁에서 얼마나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크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도 최대한 고급스럽고 깔끔한 옷을 챙겨 입고 두 손 가득 선물을 챙겨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딱 도착을 해 인사를 한 순간부터 제가 느껴졌던 건 싸늘한 예비 시모의 눈초리였어요. 음, 그래. 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고 인사 온다고 하니 그러라 했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니? 듣자 하니까 아버지가 어릴 적에 아프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신다며? 택시를 타신다고. 네, 원래 아빠가 택시를 하시다가 아프신 후엔 엄마가 택시 운전을 하세요. 에휴, 택시라니. 그럼 집은? 집은 너희 집이니? 아니면 뭐 전세? 설마 뭐 월세 이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친정은 지금 자가입니다. 그럼 니들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데? 대출이 많으신 건 아니지? 네? 제가 그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는 건가요? 예비 시모는 진짜 저희 집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을 기세였습니다. 그 물음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듯 했어요. 예비 시부는 옆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 예비 시누인 그런 예비 시모의 옆에서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절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공간에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유일하게 예비 남편뿐이었어요. 그때 정말로 예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아휴, 엄마, 누가 그런 걸 물어봐. 내가 다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만 좀 얘기해. 어떻게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면전에서 물어. 아휴, 엄마 진짜 이거 예의 없고 교양 없는 거 알지? 이해. 엄마가 다 물어볼 만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넌 지금 옆에서 얘 편드는 거니? 당연하지. 내가 뭐 엄마랑 살아? 난 문영이랑 살 거야. 그러니까 문영이 난감하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문영아, 가자. 엄마 얘기 듣지 말고 그냥 가자. 그러더니 예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예비 시댁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예비 시모가 쳐다보긴 했지만 예비 남편은 아예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그날 저한테 예비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고 내내 사과를 했고요. 솔직히 그때 진짜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고민이 참 많았어요. 아무리 남편감이 좋다고 한들 시댁이 엉망이면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생각이 진짜 많아지더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싹 닫혀버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다 온 뒤 며칠 후에 갑자기 예비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 모르는 번호라 누군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 번호가 예비 시모의 번호였습니다. 나다. 영호 엄마. 내 목소리 기억하지? 네? 아, 어머님, 어떻게 제 번호는 아셨어요? 다 아는 방법이 있지. 그나저나 영호가 그때 일 너한테 사과하러 가지고 닭다리다. 근데 너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변호사식이나 된 아들을 그냥 평범한 직장인 여자한테 장가 보낼지. 네가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않니? 아무나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좀 깐깐하게 본 거야. 이해하지? 아, 네.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알게 될 거 내가 미리 다 얘기하마. 난 더도 덜도 말고 애들은 딱 둘 이상은 낳았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면 진작에 헤어져야지. 그리고 애 나오면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고. 뭐 일한다면서 일찍 어린이집 보내는 거 나 딱 싫다. 그러니 넌 직장 그만둘 생각하고 이왕이면 결혼하고서 바로 직장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을 좀 배웠으면 하거든. 요즘은 시집살이 없다지만 우리 집은 그런 거 아직 남아있으니까 참고하고 시집 오너라. 전 그 말을 듣고 진짜 기가 찼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이뤄놓은 걸 결혼과 동시에 포기를 하라뇨?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비 시모의 무례함에 정중하게 대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전 아직 예비 며느리지 진짜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상호 존중을 해주셔야죠. 뭐?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했니? 저희 집 재산 물어보셨죠? 그럼 저도 어머님 재산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그래도 아무런 말 안 하실 건가요? 대출이 어느 정도 있고 다른 채무는 어떤 게 있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뭐라고? 너 지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우리 아들이 네 편이라고 지금 이러는 거니? 아니요. 전 절 존중하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은 제가 보류해도 되겠네요.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보니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서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결혼 보류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 그렇게 예비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잘난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해도 전 제 자존심을 굽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저희 집을 무시하는 곳간 상종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재고하겠다고 선언했고 예비 남편에게도 바로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절 찾아와 싹싹 빌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문영아, 갑자기 왜 그래? 너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엄마랑 아예 연을 끊을게. 엄마 안 보고 살 테니까 제발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줘. 아니, 내가 보기엔 그 연 못 끊어. 오빠가 끊는다고 해도 아마 어머님 쪽에서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는 거라고 하잖아. 우리 사이 더 나빠지기 전에 좋게 끝내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너 아니면 결혼 안 해.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절대 너랑은 헤어질 수 없어. 차라리 그럼 결혼하지 말고 평생 연애해.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전 애원하는 예비 남편을 냉정하게 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비 남편은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본인 닮은 어여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 게 꿈이라는 걸 제가 기억할 정도로 예비 남편은 그렇게 결혼을 늘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었겠어요? 전 냉정하게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한테 뜻밖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예비 시모였죠.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연락이 오길래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가, 나다. 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구나.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다. 결혼은 그냥 다시 하자꾸나. 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미 전 헤어졌고요. 결혼 안 할 거예요. 예, 문영아.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좀 더 괜찮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그런 거야. 다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비 시모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도 절 계속 찾아오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희 집에서도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결국 전 한 번 더 이 사람을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도 잡게 되었고요. 저희 집에선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얼마나 설레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개혼이다 보니 엄마 아빠도 긴장을 잔뜩 하시고 또 기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동생도 꼭 상견례에 참석을 하겠다며 기대를 했죠. 그런데 딱 상견례 날 여동생에게서 상견례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언니 어쩌지? 나 비행기가 좀 연착돼서 좀 늦을 것 같아. 많이 늦는 건 아닌데 나 그래도 참석한다. 정말 올 수 있겠어? 너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야? 도착하자마자 와야 하잖아. 괜히 너 서두르는 거 아닌가 해서. 아니야. 그래도 언니 상견례인데 내가 꼭 가야지. 내가 늦더라도 꼭 갈게. 그러니까 형부한테도 잘 말해주고, 알았지? 상견례 잘하고 있어. 언니 화이팅! 그렇게 해서 저흰 여동생 없이 엄마, 아빠, 그리고 저만 참석을 해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예비 시모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상견례가 치러졌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으니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거의 밥을 다 먹을 때쯤 예비 시모가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군요. 저 사돈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화장실 좀 제가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 그럼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저흰 천천히 식사하고 있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엄마, 나도, 나도 같이 가자. 그렇게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는 같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얼마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같이 상견례장으로 들어왔고, 그로부터 5분 후엔 제 여동생도 딱 그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동생이 예비 시모 쪽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아는 사람처럼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 맞죠? 아까 화장실에서 맞죠? 근데 뭐예요? 언니 설마 아니지? 뭐가? 여기 이분들은 예비 시댁분들이셔. 이쪽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쪽이 아가씨. 근데 너 왜 그렇게 놀라? 뭐라고? 형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사람이 형부라고요? 뭘 말이야, 처제. 갑자기 왜 그래 대체?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저기요. 아까 그랬죠? 오빠 연기 잘한다고. 그 오빠가 바로 우리 형부였어요? 여동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의 표정도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분명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감이 되더라고요. 그때 여동생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까 있었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동생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제 머리가 새하얘져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여동생은 제 예비 남편이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연기 잘한다고. 연기자 해도 되겠다고. 우리 언니가 애 있는 거 알면 어쩌냐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형부 결혼도 했었고 애도 있는 거냐고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사기친 거였어요? 어? 그게 뭐야? 뭐야, 장서방. 그게 다 사실인가? 그게 사실이냐고.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 말 더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게. 이 말이 다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제대로 확인해야 되겠어. 당장 가서 자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다 떼서 와. 그거 아니면 내 우리 딸 시집 못 보내네. 당장 가서 떼오라고. 아니, 왜 안 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야? 그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당황해하고 있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요. 정말 머리가 핑하고 돌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꿈이 아닌가 실감도 안 났고요. 지금껏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다정하고 성실하고 진실되던 예비 남편은 어디 가고 새까만 거짓말로 날 속였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가 마침 화장실에 갔을 때 바로 제 여동생이 상견례 장소로 도착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선 먼저 화장실을 들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 바로 예비 시모와 신우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제 여동생을 모르니 그 앞에서 진실을 다 털어놓았던 거죠. 여동생은 워낙 놀라운 얘기라 옆에서 그 말을 다 기억하고 듣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여동생이 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신나게 예비 남편의 과거를 다 떠벌렸던 거였어요. 정말로 예비 남편은 결혼하고 거기다 애까지 있었던 거였죠. 아무 말도 못하고 부인조차 못하고 있던 예비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격분한 엄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육회 접시를 집어 예비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직구로 날려버렸습니다. 이, 이 양심도 없는 자식. 그러고서도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넌 내가 가만히 안 둬. 어디서 감히. 지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우리 귀한 아들한테 음식을 던져요? 귀한 아들이요? 그 귀한 아들이 결혼했던 걸 숨긴답니까? 애까지 딸린 사람인 걸 여태껏 숨기고 있었는데 지금 귀한 아들 소리가 나와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깜쪽같이 속여요? 나 이거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어머님,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다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예비 남편은 흥분한 저희 엄마의 팔을 붙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예비 시모가 옆에서 예비 남편을 말리는 거였어요. 영호야, 네가 왜 거기다가 애원을 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됐다. 그럴 필요 없어. 진즉에 저런 집안이랑은 사도 매는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왜 그래? 나 문영이랑 꼭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방해하지 마. 이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다 망쳤어. 다 엄마 때문이라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문영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다 해명할게. 영호야, 너 그러지 말라니까. 너 엄마 속상하게 왜 그래? 그때는 그저 분노에 휩싸여 화만 났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주변에서 봤을 땐 얼마나 웃겼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비 남편 얼굴과 머리엔 덕지덕지 육회가 붙어 있고 그 꼴로 저희 엄마에게 애걸복걸하는데 그 애걸복걸하는 아들을 옆에서 예비 시모가 또 붙잡아 애원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꼴이 웃겼겠어요. 그때 아빠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 결혼 안 시킵니다. 자네, 우리 딸이 자네보다 뭐가 못났나? 우리 딸, 우리 세상에선 제일 잘난 딸일세. 변호사 사이 없어도 우린 얼마든지 잘 살아. 우릴 기만하고 속였던 거 더는 용서 못하네. 양심이 있으면 더는 붙잡지 말어. 아버님, 그 아버님이라는 소리도 때려치워. 내가 왜 자네 아버님이야? 앞으로 더는 얼굴 볼 일 만들지 말게. 다시 한 번 또 우리 딸한테 접근했다간 그때 내가 가만 안 둬. 여보, 얘들아, 가자. 그렇게 아빤 엄마와 저 여동생을 데리고서 그 상견례장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때도 예비 남편은 어떻게든 절 붙잡으려고 했지만 끈질긴 예비 시모가 예비 남편의 발을 잡고서 놓아주지 않아 결국 절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전 애원하는 예비 남편에게 시원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문영아, 문영아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 그동안 문제 하나도 없었잖아.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문제? 지금부터가 문제지. 네가 이렇게 큰 거짓말 해놓고서 문제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니? 너랑 나랑 끝이야, 끝. 애초에 솔직하지 못한 관계였는데 더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소름 끼치게 속여? 넌 변호사 자격도 없어. 넌 나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해봐. 너 변호사 일도 절대 못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전 소리를 치고서 그 자리를 나왔어요. 집에 가는 내내 가족들은 진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죠. 저 역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머리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진짜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집에 도착을 하고서 엄마는 바로 냉장고로 직행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원한 맥주를 꺼내고선 저와 여동생 손에도 하나씩 쥐어주셨습니다. 마셔. 니들도 얼마나 속이 타겠냐. 속상한 것도 일단 뒤로 미루자꾸나. 아휴, 오늘은 너무 열불이 나서 안 되겠어. 그냥 우리 마시고 잊어. 그렇게 그날은 저와 엄마 여동생이 모여서 술만 엄청 마셨습니다. 아빠 못 드시니 셋이서 끊임없이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셔도 참 속상한 마음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저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족들이 겪었다는 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말없이 술만 마시면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만 가만히 절 보시더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문영아, 고개 들어. 네가 뭘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별 수 있냐? 됐어. 네가 잘못한 거 하나 없다. 고개 숙일 거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어서 고개 들어. 그래 언니.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야.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겠지만 후를 털어내야지 뭐. 그러면서 제 등을 톡톡 토닥여주는데 진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날은 진짜 말없이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평생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있었기에 전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전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자꾸만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절 누구보다 이해하고 배려해줬던 건 역시나 가족뿐이었습니다. 진짜 가족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 기간 동안 전 예비 남편은 엄청나게 제게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저와 연결을 해줬던 그 친구한테도 연락을 해 애걸복걸하면서 저와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죠? 처음엔 정확한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친구가 저한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전 그때 상황을 다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그 친구도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진짜 전 예비 남편 욕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걸로 끝이 나지 않고 그 친구는 절 위해 복수를 해줬답니다. 친구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얘기를 커뮤니티에 딱 올린 거였어요. 저와 아주 어릴 때부터 20년 넘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주 절친이었고 제 상처를 누구보다 슬퍼할 사람이었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아주 상세하게 올려서 그 사람 망신을 제대로 줬답니다. 그 글이 올라오고서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친구가 어찌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문영아, 이거 봐봐. 사람들 댓글 웃기지? 다들 신상 털자고 난리도 아니야. 아마 아는 사람들은 물어물어 다 알고 있을걸? 들어보니까 변호사 쪽에선 이미 다 소문나고 난리라던데. 이제 걘 끝이야, 끝. 지가 이혼 변호사면서 도대체 왜 그런 걸 숨겼대? 참, 고마워. 네가 나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고 괜히 너 소송 거는 거 아니야? 야, 소송 그까짓 거 걸라고 해. 내가 뭐 누굴 특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쓴 것뿐인데 지가 뭘 어쩌겠어? 그래도 알 사람은 다 알겠지. 문영아,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아까워. 그 정신 못 차리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 내가 정 네가 힘들면 몰래 뒤통수라도 한 대 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친구 덕분에 전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가족들도 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옆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도 한층 더 끈끈해졌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진짜 그 인간은 풀리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결혼을 했었고 이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는 게 다 소문이 나고 거기다가 그걸 싸그리 다 숨기고 또 결혼하려고 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신뢰를 엄청나게 잃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누가 믿겠어요? 변호사란 직업이 신뢰가 제일 중요한 직업인데 본인 자체가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니 믿고 의뢰할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 사람은 거의 잘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누굴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또다시 결혼을 꿈꾸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 지독했던 시무를 다 참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가족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바뀐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뒷조사를 하게 됐다는 거였죠. 몰래 뭐 깊이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애초부터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 여동생도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기 전부터 진짜 엄청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을 하는 걸 보니 참 그때 일이 크긴 컸구나.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즘은 엄마 아빠가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늘 제 배웅을 하러 나오세요. 딱 차에서 내리면 현관문 앞에서부터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기다리는 엄마 아빠를 볼 때가 많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참 든든하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딸, 얼른 와. 오늘은 우리 딸 좋아하는 김치전이랑 감자전 해놨어. 막걸리도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얼른 먹자. 아빠가 너 오기만을 기다렸다니까. 진짜? 아, 진작에 말하지. 그럼 아예 일 다 빼고 오는 건데. 우리 엄마 김치전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 오늘 한번 배 터지게 먹어야지. 그래. 오늘 아주 푸짐하게 먹으라고 네 엄마가 아주 한 바가지를 해놨다. 아, 얼른 들어와. 피곤하지 우리 딸? 얼른 먹고 푹 쉬자. 매일 다정한 부모님 곁에서 그렇게 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물론 간혹 욱하면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종종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동생은 지금도 승무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해외도 자주 나갔다 오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전 제 여동생이 제 운명의 구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동생이 없었다면 그날의 진실을 아마 평생 모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여동생에게 앞으로 더 잘하려고요. 요즘 세상이 참 사람을 믿기 어려운 시대죠. 저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더 많이 그 말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누구에게나 진실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희망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 세상이 거짓말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필 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릇된 일은 결국엔 바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거짓보단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행운은 여러분에게 더 손을 내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정직함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